한 주간의 경제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자, 먼저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요. 전국 아파트값 0.02%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은 부동산 네. 시장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냐 아니면 아니냐를 두고는 최근에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상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해서 변동률을 발표합니다. 예.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02% 상승했습니다. 예. 지난달까지 보면은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보합이었는데 결국에는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아파트값이 오른 거는 지난해 1월 말 이후에 1년 6개월 만이거든요. 예. 고금리 시대에도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는 그대로 둬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5월에 서울에서 30대가 생애 첫 주택 매매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1,375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1월보다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40대도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데다가 대출 규제 완화까지 겹치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집값이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에 그 아파트값 오름세를 이끈 건 일단은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자, 주택 시장의 양극화 더 깊어진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오른 지역들을 보면요. 전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0.02% 상승을 했어요. 예. 여기에 어디가 영향을 미쳤냐? 서울이 0.07% 올랐습니다. 예. 경기도 0.07%, 인천은 0.08% 이렇게 해서 수도권이 대체로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군요. 예. 반대로 지방은 0.0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한 부진이 이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이어진 셈인데요. 예. 기초단체별로 봤을 때는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강남구만 보면은 0.11% 상승했어요. 예. 지난주 0.04%에서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이 상승했습니다. 예. 도봉구만 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 집값의 지금 상승 흐름을 서울 그리고 수도권,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대장 아파트들 이런 곳이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역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강남에서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을 다 올리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그 대형 아파트들이 워낙 가격도 높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폭도 큰 편이어가지고요. 예. 지금같이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는 그런 것들 한두 건 이렇게 여러 건이 겹치면은 상당히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이 완전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다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도 더 내릴 거다, 아니면은 지금 바닥은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를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일단은 대출 규제 완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세부담,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많이 낮췄잖아요. 예.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처분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셈인데요. 예. 몇 가지 고려할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예. 회복세긴 하지만은 상승기였던 2019년, 2020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아파트 상황이 이런데요. 비아파트, 그러니까 뭐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예. 전세 사기, 그런 전세 사기 같은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금 완전히 거래 절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도 주택 시장 전체가 반등한다고 보기엔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예. 또 하나 좀 짚어보자면요. 지금 미국이 높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역시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지금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상저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예. 실물 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보자면은 잠시 뒤에 더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문제가 터질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건 역시 불안 요소인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집값, 그중에서도 아파트값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시장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일부 지역, 일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일 가능성이 아직은 커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 변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통 PF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대출 잔액이 130조 원 넘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문제죠. 예.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2008년 이럴 때도 굉장히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예.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 역시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난해 말에 130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3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 올해 초라고 하면 금리도 높은데 부동산 시장 역시 부진할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부동산 PF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은 수익성이나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PF 사업장이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 PF 연체율이 2.01%로 2%를 넘겼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1.19%였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게 2020년 말인데 당시에 0.55%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업권별로 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는데요. 예. 증권사가 지금은 제일 문제입니다. 증권사 연체율이 15.88%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PF 사업장 6곳 가운데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곳들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 4.07%였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기는 카드나 캐피탈 같은 회사들인데 여기는 4.2%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위험 조짐이 보이니까 당국도 비상이 걸렸죠. 어제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증권사 연체율이 제일 위험하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채권이나 부실 우려 대출은 빠르게 정리하라 이렇게 당부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1금융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 대형 사업장만 골라서 하니까요.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2금융권, 증권사 같은 곳입니다. 아직 뚜렷한 조짐은 없지만 상호금융,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부동산 PF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이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를 통해서 사세를 확 키우려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 터지고 허둥지둥 거릴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PF 받아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서류만 보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이런 곳들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그런 대출은 아니고요. 예.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금융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예. 항상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확 늘려놓은 PF 대출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는 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당국 그 감독의 허점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네. 10,000원의 벽은 넘어서질 못했죠? 그렇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보다 2.5% 올랐어요.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까지 110일이 걸렸거든요. 예.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체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사가 이번에도 협상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예. 최종안으로 10,000원 그리고 9,86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표결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았습니다. 10,000원이 8표, 기권이 1표였어요. 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9명인데요. 이 중에 1명이 구속이 돼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고 사용자위원이 9명,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번에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결국에 노동계의 수건인 10,000원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최저임금 구간이라고 해서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 놓고서 그래서 표결 붙이곤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쪽을 놓고서 이렇게 또 표결을 하는 경우도 참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봤습니다만. 자, 최저임금 결정 나면은 항상 그렇죠. 경영계, 노동계 반응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양쪽에서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사실 저는 이 결정 나오고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을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을 했죠.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5%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물가가 오른 것보다 임금이 덜 올랐다는 거는 사실상 임금이 줄어드는 꼴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삭감됐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최저임금 제도에 산입하는 것도 안 돼서 또 논란거리가 지연됐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맞습니다. 특고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계도 당연히 유감이라는 표명을 냈습니다. 고율 인상은 막았지만 안 그래도 한계 상황인 소상공인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또 이번에도 내놨죠. 예.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최근에 여러 비용들이 늘어났잖아요. 원자재 값도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료나 가스요금 같은 것들도 늘어난 상태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라고 울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현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조 기자님 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우리 근본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둘러싼 논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지금 최저임금 제도가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은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사라져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한참 진행됐을 때 농촌 같은 데 가보면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싹 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결국에 이는 소비와 투자라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 증가라서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을 되는데요. 양쪽은 이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가 항상 반복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공익위원이 정말 공익을 대변하냐?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은 역시 일부 당사자가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 이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논의에는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런데 노동자 단체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민노총, 한노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일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위주의 조직입니다. 경영자 단체 역시 대부분 대기업이나 최소한 중소기업 정도를 대변하는 단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요. 저기 우리 경제 성장률 관련한 얘기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 내려잡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기존 전망치가 1.5%였거든요. 여기서 1.3%로 낮춘 건데요. 예. 그렇다고 배경을 보면은 수출 감소나 민간 소비, 투자 부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명입니다. 이 1.3%라는 걸 보면요.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 한국은행 같은 곳들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거듭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 경제 회복, IT 경기의 회복 같은 여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경제가 경제 활동 재개 이후에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 정부가 뭐 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적고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과연 중국이 지금 부동산 그쪽도 부동산 부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마련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의문의 시선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예. 고령화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장기 저성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반도체 경기 같은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하반기에 정부나 한국은행 같은 데서 예상했던 대로 이런 경기들이 회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우리 정부에서 전망치 내놓을 때 괜히 낙관적으로 미래를 봤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좀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예. 정부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은 어떤 전망치라기보다는 기대치, 목표치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달성한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예.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정보가 같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일단 하반기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